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아주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이곳은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탓에 겨울이 오면 유난히 밤이 길고 추위가 매서운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이 외진 곳에는 사계절 내내 차가운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흐르며 바위 틈 사이로 자라난 소나무들이 마치 웅크린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을 경외하며 살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험한 봉우리는 상군이라 불리는 호랑이의 영토라 믿으며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비탈에 위태롭게 매달린 작은 초가집 한 채에는 박서방이라 불리는 젊은 나무꾼이 홀로 된 늙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불편하신 어머니의 요강을 비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을 기워 입고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어머니의 밥상에는 항상 따뜻한 숭늉과 제일 부드러운 나물을 올리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짠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어느 해 유난히 이른 추위가 닥쳐오면서 산골 마을의 겨울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며칠째 잿빛 구름을 머금은 채 금방이라도 눈을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황소바람은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가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서방의 집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아궁기에 뗄 장작마저 얼마 남지 않아 그의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겹겹이 덮고도 냉기에 몸을 떨며 마른 기침을 뱉어내셨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박서방의 가슴은 천근만근 돌덩이에 눌린 듯 무거워졌습니다. 박서방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남은 장작의 양을 가늠해 보았지만 기껏해야 며칠을 버티기 힘든 양이었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더 많은 땔감이 필요했고 장터에 내다 팔아 쌀을 구할 나무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근처의 낮은 산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나무를 해간 탓에 땔감으로 쓸만한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참나무나 화력 좋은 잡목을 구하려면 마을 어른들이 절대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상군의 영역, 즉 깊은 뒷산에 검은 골짜기로 들어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박서방은 결심을 굳힌 듯 벽에 걸린 지게를 내리고 낫을 숫돌에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차가운 아침 공기를 가르는 낫 갈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우자 방 안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혹여나 위험한 곳으로 나무를 하러 갈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늘은 날이 꾸준히 멀리 가지 말고 집 근처에서 장아지나 주워 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박서방은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걱정 마시라며 환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지게를 짊어지고 집을 나서는 박서방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습니다. 쌀이 문을 나서자마자 얼굴을 때리는 칼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얼어붙은 땅은 발을 디딜 때마다 쩡쩡 울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을의 다른 집들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를 피워 올리며 아침을 준비하거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추위를 피하고 있었기에 길가에는 오가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서방만이 텅 빈 지게를 지고 산을 향해 묵묵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그의 뒷모습은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상일로 접어들자 바람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박서방은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익숙한 산길을 따라 올라갔지만 오늘따라 산의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짐승의 인기척은커녕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산속에 무언가 거대한 존재가 있거나 곧 큰 눈이 내릴 징조라는 것을 산사람인 박서방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숨은 턱 밑까지 차오르고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땀이 식으면 금세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것을 알기에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이 주로 나무를 하는 앞산을 지나쳐 사람의 발길이 끊긴 험한 바위, 능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을 넘어가야만 굵고 단단한 참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검은 골짜기에 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지만 당장 오늘 밤 어머니가 주무실 방의 냉기를 생각하면 호랑이에 대한 공포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능선을 넘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실로 웅장하면서도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수백 년은 좋게 넘었을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대낮인데도 숲속은 어둑어둑했습니다. 바닥에는 낙엽이 무릎까지 빠질 정도로 두껍게 쌓여 있었고 썩은 나무 냄새와 축축한 흙내음이 코를 찔렀습니다. 박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고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밟아 소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 주위를 살피곤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상군이 다스린다는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적당한 참나무를 발견하고 지게를 내려놓은 뒤 허리춤에서 낫을 꺼내 들었습니다. 굵은 나무를 베어 넘기기 위해서는 도끼가 필요했지만 가난한 살림에 도끼를 장만할 형편이 못 되어 낫과 톱으로 나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나무에 밑동을 치고 가지를 쳐내기 시작했습니다. 탕, 탕, 탕. 나무를 찍는 소리가 고요한 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릴 때마다 혹시 잠자던 상군을 깨우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게 한가득 나무를 채워야만 쌀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손놀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박서방의 지게에는 제법 많은 나무가 쌓였지만 아직 그의 성에 차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는 장터에 나가봐야 보리쌀 한 되도 겨우 살까 말까 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이미 짙은 회색으로 변해 있었고 쌀락눈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눈이 본격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산을 내려가는 길이 미끄러워져 조난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땀을 훔치며 다시 낫을 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 저편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낙엽을 지식기며 다가오는 육중한 발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소리가 나는 쪽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혹시 멧돼지일까? 아니면 길 잃은 노루일까? 그는 마음속으로 제발 무서운 맹수가 아니기를 간절히 빌며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쥔 낫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숲의 공기가 서늘하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은 이것이 예사로운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말하길 상군이 나타날 때는
숲의 모든 새들이 입을 다물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딱 그러했습니다. 사방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지더니 비릿한 짐승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훅 끼쳐왔습니다. 박서방은 너무 무서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지금 움직이면 들킬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엉켰습니다. 잠시 후 덤불이 흔들리더니 누런 털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한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박서방이 평생 들어왔던 이야기 속의 호랑이보다 훨씬 더 크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집채만한 몸집의 소뚜껑만 한 발, 그리고 안광이 형형하게 빛나는 눈은 마주치는 순간 사람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 산의 주인, 산군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산군이 바로 달려들어 박서방을 덮칠 줄 알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칠게 씩씩거리는 숨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두려움 속에서도 살짝 눈을 뜨고 앞을 내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무시무시한 호랑이는 박서방을 공격하려는 기세가 아니라 제자리에 앉아 앞발 하나를 들고 혀로 계속 핥으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의 미간은 고통으로 찌푸려져 있었고 입에서는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공포를 잊은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천하의 상운도 고통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생명체라는 생각이 들자 묘한 연민이 솟아올랐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가 들고 있는 앞발바닥 한가운데에 무언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굵은 대나무 가시 같은 것이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짐승은 그것을 빼내려 애썼지만 발톱이 날카롭고 발이 두툼하여 스스로 빼내지 못하고 끙끙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서방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도망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지금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산을 내려간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마음속에서 착한 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토록 괴로워하는 짐승을 두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상군을 도와준다면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도 생겼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고개를 획 돌려 박서방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박서방은 다시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대한 적이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낯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치 아이를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상군님, 많이 아프신 모양이군요. 제가 해치려는 것이 아니오니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제가 그 발의 가시를 받으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호랑이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 만무하겠지만 박서방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와 태도는 짐승에게도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멈추고 박서방을 빤히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보는 포식자의 눈이 아니라 마치 도움을 청하는 듯한 혹은 인간의 속내를 꿰뚫어 보려는 듯한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박서방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의 거친 숨결이 얼굴에 닿을 만큼 가까워지자 짐승 특유의 누린내가 진동을 했지만 박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호랑이의 바로 앞까지 다가간 박서방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호랑이의 앞발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순간 호랑이가 움찔하며 발을 뒤로 뺐지만 박서방은 물러서지 않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다시 천천히 그 거대한 앞발을 박서방의 무릎 위에 턱하니 올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발바닥은 뜨거운 열기로 불덩이 같았고 상처 부위는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세히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대나무 가시가 깊숙이 박혀 살이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았습니다. 조금 아플 것입니다. 참으셔야 합니다. 박서방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옷고름을 찢어 상처 주변에 고름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작은 칼을 꺼내 불에 그을릴 틈도 없이 옷자락에 쓱쓱 닦았습니다. 호랑이의 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발을 단단히 잡고 칼끝으로 가시 주변의 살을 살짝 째어 틈을 만들었습니다. 호랑이가 낮은 신음과 함께 몸을 들썩였지만 발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온 신경을 손끝에 집중하여 박혀있는 가시의 끝부분을 손톱으로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힘을 주어 쑥 뽑아냈습니다. 그악어엉. 호랑이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산천이 떠나갈 듯 포효했습니다. 그 소리에 나뭇가지의 눈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고 박서방은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뽑혀나온 가시는 어른 손가락만, 한 굵기의 억센 대나무 조각이었습니다. 시커먼 피와 고름이 터져 나오자 박서방은 얼른 지혈을 위해 깨끗한 눈을 한 줌 쥐어 상처 부위에 대고 꾹 눌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자 호랑이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박서방은 찢어낸 옷고름으로 호랑이의 발을 정성스럽게 싸매 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나자 호랑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서방은 이제야말로 잡아먹히는 게 아닌가 싶어 몸을 웅크렸지만 호랑이는 박서방의 얼굴을 거친 혀로 한번 쓱 핥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 깊은 곳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박서방은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던 상운과 마주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고 손끝에는 아직도 거친 짐승의 털감촉과 뜨거운 천이 생생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다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오금은 펴질 줄 모르고 심장은 여전히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며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땀에 젖은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가서야 그는 비로소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서둘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했기에 더 지체하다가는 꼼짝없이 어둠 속에 갇힐 판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팽개쳐 두었던 지게를 다시 짊어졌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비틀거려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거뜬했을 나무 무게가 오늘따라 천근 쇳덩이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가 사라진 숲속 깊은 곳을 다시 한번 힐끔거리며 혹시라도 산군이 마음을 바꿔 다시 돌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쫓기듯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내내 마른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고 자신의 발자국 소리가 짐승의 발소리처럼 들려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만큼 상운과의 조우는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깔려 사위가 어둑어둑해진 뒤였습니다.
집집마다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자 박서방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의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익숙한 마을 풍경이 이토록 반갑고 사무치게 그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얼굴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걱정하실 것이 뻔했기에 최대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한 척 연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입구의 정자나무 아래에서 곤방대를 물고 계시던 촌장 어른이 박서방을 발견하고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의 대소사를 관장하며 산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박서방의 창백한 안색을 보자마자 단박에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신 듯 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꼴이 왜 이런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마냥 얼굴이 하얗게 질렸구만. 오늘 산행이 꽤나 고되었던 게야. 촌장 어른의 예리한 질문에 박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마 호랑이 발에서 가시를 뽑아주었다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둘러댔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별일 아닙니다. 그저 날이 너무 춥고 험한 골짜기까지 들어가느라 기운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촌장 어른은 곤방대를 털며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만 조심하게나. 요즘 뒷산 상군의 심기가 몹시 사나운 모양이야. 며칠 전부터 밤마다 산이 울릴 정도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짐승들도 자취를 감추었네. 자네처럼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특히 몸을 사려야 할 때야. 상군이 노하면 산 전체가 불행해지는 법이니 박서방은 촌장 어른의 말씀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상군이 밤마다 으르렁거렸던 것이 사나워서가 아니라 발에 박힌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랬다는 것을 박서방은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른께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올리고 도망치듯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촌장 어른의 걱정, 어린 시선이 자신의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아 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루에 나와 기다리시던 어머니가 반색을 하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가, 이제 오느냐? 날이 저물어 걱정했다.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박서방은 울컥 눈물이 솟구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그는 지게에 가득한 땔감을 부엌 옆에 내려놓으며 짐짓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니, 오늘은 운이 좋아 깊은 골짜기에서 아주 좋은 참나무를 많이 구했습니다. 이걸 장에 내다 팔면 올겨울 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언손을 입김으로 녹여주시며 고생했다는 말을 연신 되뇌셨습니다. 박서방은 어머니의 거친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애썼지만 호랑이의 형형한 눈빛은 머릿속에서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은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넉넉히 지펴 방바닥은 따뜻했지만 몸은 으슬으슬 춥고 자꾸만 헛것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 때마다 호랑이가 문 밖에서 킁킁거리는 것 같아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르지 못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오늘 있었던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몽롱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약 그 호랑이가 은혜를 모르고 다시 찾아와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그래도 짐승의 왕이니 은공을 잊지는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뒤섞여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었을까.
밖에서 쿵천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들려 박서방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붕에 쌓인 눈이 떨어지는 소리치고는 너무나 육중하고 큰 소리였습니다. 옆자리에서 주무시던 어머니도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 부스스 일어나셨습니다. 얘야, 밖에 무슨 일이 난 것 아니냐. 소리가 꽤 크구나. 박서방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나 개가 지나가다 장독을 건드렸나 봅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툇마루로 나섰습니다. 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아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만 밤새 내린 하얀 눈 덕분에 사물을 분간할 수는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을 둘러보다가 대문 근처에 놓인 거대한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커다란 바위가 굴러 떨어진 줄 알았지만 자세히 보니 털이 숭숭 나 있는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신을 신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내려가 그 물체에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비릿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어른 두 사람이 들어도 벅찰 만큼 거대한 멧돼지였습니다. 멧돼지는 목덜미가 무언가에 의해 단번에 물어뜯긴 채 숨이 끊어져 있었고 아직 천이차에 식지 않아 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처참한 목덜미의 상처를 보는 순간 어제 만났던 상운의 지심을 직감했습니다. 날카로운 송곳니, 자국과 엄청난 힘으로 뼈를 부러뜨린 흔적은 호랑이가 아니면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박서방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산군이 은혜를 갚은 것이었습니다. 가시를 뽑아준 보답으로 산에서 사냥한 멧돼지를 집 앞까지 물어다 주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서방은 두려움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산봉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마치 상군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토록 큰 짐승이, 그것도 호랑이가 사냥한 흔적이 역력한 짐승이 가난한 나무꾼의 집마당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에 큰 파장이 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무엇이더냐 왜 그리 조용히 서 있느냐. 박서방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눈이 많이 쌓여서 나뭇가지가 부러졌나 봅니다. 그는 일단 이 거대한 멧돼지를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시작하면 해명하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멧돼지의 다리를 잡고 헛간 쪽으로 질질 끌고 갔습니다. 덩치가 워낙 커서 끄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박서방은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멧돼지를 헛간 구석에 밀어넣고 멍석으로 덮어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남은 핏자국과 끌고 간 흔적을 빗자루로 쓸고 새 흙을 덮어 급히 지웠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혹시 누가 보지는 않았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이른 새벽이라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었지만 문제는 이 고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였습니다. 어머니께 든든한 고깃국을 끓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고기를 내놓는다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박서방은 고민 끝에 어머니께 사실의 일부만을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산에 갔다가 운 좋게 벼랑에서 떨어진 멧돼지를 주었다고 둘러대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시고는 산신령님이
우리 모자를 굽어 살피셨구나 하며 기뻐하셨습니다. 박서방은 헛간에서 고기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자 붉은 살코기가 드러나며 진한 고기 냄새가 퍼져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맡아보는 기름진 냄새에 입안에 군침이 돌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냄새가 담장을 넘어갈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박서방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덕칠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평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할 일 없이 마을을 어슬렁거리던 덕칠은 박서방네 집 쪽에서 풍겨오는 예사롭지 않은 고기 냄새를 맡고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가난뱅이 박서방네 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다니 해가 서쪽에서 뜰 노릇이네. 덕칠은 까치발을 하고 박서방네 낮은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고기를 손질하고 있는 박서방을 발견한 덕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멍석 아래로 삐져나온 멧돼지의 거대한 다리와 쌓여있는 고기 더미를 본 덕칠은 질투심과 의구심이 동시에 솟구쳤습니다. 어이 박서방 자네 로또라도 맞았나? 웬 고기가 저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덕칠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박서방은 쏘스라치게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으로 고기를 가리며 덕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덕칠 형님 오셨습니까? 그게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운 좋게 죽은 놈을 하나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덕칠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쌀이문을 벌컥 열고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죽은 놈을 주워 이 겨울에 멧돼지가 얼어 죽기라도 했단 말인가. 어디 한번 자세히 좀 보자고. 덕칠은 박서방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헛간 쪽으로 다가가 멍석을 획 들춰냈습니다. 드러난 멧돼지의 사체는 참혹했습니다. 특히 목덜미의 상처는 누가 봐도 맹수의 소행이었습니다. 덕칠은 사냥꾼 흉내를 내며 상처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허허, 이것 봐라. 이건 그냥 죽은 게 아닌데 호랑이가 물어 죽인 거잖아. 박서방, 자네 설마 호랑이가 잡은 먹이를 훔쳐온 건가? 상훈이 찜해놓은 먹이에 손을 대면 멸문지화를 당한다는 말도 모르는가? 덕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박서방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절대 훔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박서방이 다급하게 변명했지만 덕칠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탐욕과 심술이 이글거렸습니다. 아니면 자네가 덫이라도 놓았나? 관아 허락 없이 밀렵을 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알지, 가난한 놈이 갑자기 횡재를 하니 눈이 뒤집혔구만. 덕칠은 박서방을 몰아붙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이거 관에 알리면 자네 곤장 꽤나 맞겠어. 내 입을 막으려면 섭섭지 않게 좀 챙겨줘야 할 걸세. 박서방은 억울하고 분했지만 호랑이가 줬다는 말을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거나 더 큰 오해를 살까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칠은 박서방이 아무 말도 못하자 자신의 추측이 맞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고기 한 덩어리를 뻔뻔하게 집어들고는 일단 맛이나 좀 보세 하며 유유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덕칠의 심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기 덩어리를 들고 마을 우물가로 가서 동네 안악들에게 큰 소리로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기 윗집 박서방네 가보셨소. 글쎄 멧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있더이다. 헌데 그게 아무래도 수상해. 그 비실비실한 위인이 멧돼지를 잡았을 리는 없고
필시 산신령 재물을 훔쳤거나 관아 몰래 도둑질을 한 게 분명해. 덕칠의 입을 통해 퍼져나간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웠다더라 했던 말이 훔쳤다더라. 나중에는 박서방이 상훈에게 영혼을 팔았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으로 변질되어 마을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어머니와 함께 고깃국을 끓여 먹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은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집안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촌장 어른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상훈의 선물은 고마운 것이었으나 그것이 불러온 파장은 박서방이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고 박서방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박서방의 집 마당을 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퍼진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처럼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온 동네를 뒤덮었습니다. 덕칠이 우물가에서 퍼뜨린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살이 붙고 과장되어 어느새 박서방은 산신령의 재물을 훔친 천하의 불효자이자 마을에 재앙을 불러올 부정한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박서방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조차 부모의 언명을 듣고 박서방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박서방을 향해 얼어붙고 있었고 그 차가운 시선들은 비수처럼 박서방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박서방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누구 하나 자신의 말을 믿어줄 리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것임을 알기에 묵묵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가져온 나무를 장터에 내다 팔러 갔지만 상인들조차 그의 나무를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손으로 한 나무는 아궁이에 떼면 재수원 붙는다는 덕칠의 헛소문이 장터까지 퍼진 탓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결국 나무 한 짐을 그대로 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고 그의 어깨는 나무의 무게보다 삶의 무게 때문에 더욱 축 처져 보였습니다. 집 안에 갇힌 신세가 된 박서방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거나 헛간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에 들이운 수심을 눈치채셨지만 아들이 혹여나 마음을 다칠까봐 짐짓 모른 체하며 따뜻한 숭늉만 건네실 뿐이었습니다. 헛간 구석에 숨겨둔 멧돼지 고기는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마음 놓고 먹을 수도 남에게 나눠줄 수도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고기를 볼 때마다 상훈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당장의 공영에 대한 원망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금음달이 희미하게 산등성이에 걸려있고 온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든 시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뒤숭숭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 안에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마을 사람들의 비난 섞인 아우성처럼 들려 괴로웠습니다. 그때 바람소리 사이로 또다시 쿵건 하는 묵직한 소리가 마당에서 들려왔습니다. 지난번 멧돼지가 놓였을 때와 비슷한 하지만 조금은 다른 느낌의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상군이 또...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 한가운데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눈을 비비고 자세히 보니 그것은 멧돼지보다는 작지만 날렵해 보이는 산짐승, 노루였습니다.
노루 역시 목덜미가 정확하게 물려 숨이 끊어진 상태였고 그 옆에는 거대한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상군이 박서방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다시 사냥감을 물어다 준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툇마루로 뛰어나와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안광이 번뜩이는가 싶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상군은 자신이 다녀갔음을 알리듯 낮은 울음소리를 한 번 남기고는 바람처럼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노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움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한 마리도 처치 곤란하여 도둑 누명을 쓰고 있는 판국에 두 번째 짐승까지 생겼으니 이제는 꼼짝없이 덫에 걸린 꼴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노루를 헛간으로 옮기려 했지만 이번에는 운이 없었습니다. 밤잠이 없던 옆집의 덕칠이 요강을 비우러 나왔다가 박서방네 마당에서 나는 인기척을 느낀 것입니다. 덕칠은 담장 틈새로 박서방이 무언가를 낑낑대며 옮기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짐승의 형상이 분명했습니다. 옳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이놈이 밤마다 도적질을 해오는 게 틀림없어. 덕칠은 자신의 추측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험악해졌습니다. 덕칠은 날이 밝자마자 촌장 어른을 찾아가 간밤에 자신이 목격한 것을 고해 바쳤습니다. 촌장 어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박서방 그놈이 한밤중에 또 짐승을 집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건 필시 산신령님을 속이고 밀렵을 하거나 관아 몰래 작물을 숨기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대로 두면 산신령님이 놓아여 우리 마을 전체에 벌을 내리실 겁니다. 덕칠의 말에 촌장 어른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촌장 어른은 평소 신중한 성품이었지만 산과 관련된 금기는 마을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문제였기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부터 상군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산세가 흉흉해진 것도 박서방의 부정타는 행동 때문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마을 장정들을 소집하여 박서방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덕칠은 의기양양하게 앞장서서 사람들을 선동했고 마을 사람들은 낙과 몽둥이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박서방은 어머니의 아침상을 차려드리던 중 대문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과 고함 소리에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박서방 당장 나오게 촌장 어른의 엄한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왜 저리 화가 났느냐? 박서방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이며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 아무 일도 아닙니다. 잠시 오해가 있어 풀고 올 테니 방 안에 계십시오.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박서방이 쌀이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수십 개의 따가운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적개심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덕칠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박서방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박서방,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 집 헛간에 짐승의 사체가 쌓여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박서방은 마른 침을 삼키며 촌장 어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못하자 덕칠이 소리쳤습니다. 거 보십시오. 대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당장 헛간을 뒤져보면 알 일입니다. 덕칠은 장정 몇 명을 이끌고
헛간으로 달려가 문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그리고 멍석을 걷어치우자 그곳에는 손질된 멧돼지 고기와 어젯밤에 들어온 노루 한 마리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의 집에 사냥꾼도 잡기 힘든 짐승들이 쌓여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 훔친 게 맞구먼.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수군거렸습니다. 촌장 어른은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으로 박서방을 꾸짖었습니다. 박서방, 내 자네를 믿었건만 어찌 이런 짓을 벌였는가. 산짐승은 산군의 소유요. 함부로 잡으면 큰 화를 입는 법인데 자네가 정녕 마을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개야. 박서방은 억울함에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어르신, 맹세코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변명도 작작하게 덕칠이 비아냥거리며 박서방의 말을 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누군가는 당장 박서방을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소리쳤고 누군가는 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호랑이의 은혜가 사람들의 오해 속에 죄악으로 둔갑하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늙은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내 아들은 도둑질을 할 위인이 못 됩니다. 어머니의 갈라진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아들의 앞을 막아서고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입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제발 제 아들의 말을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 사람들의 기세가 조금은 수그러들었습니다. 촌장 어른도 늙은 어미의 눈물겨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어 좌중을 진정시켰습니다. 존에, 그럼 박서방, 자네가 직접 해명해보게. 도대체 이 짐승들이 어디서 난 것인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하면 자네는 오늘부로 우리 마을에서 살 수 없네. 촌장 어른의 최후 통첩에 박서방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만이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마을 분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짐승들은 제가 훔친 것도 사냥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뒷산의 주인, 상군께서 제 마당에 놓고 가신 것입니다. 박서방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좌중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덕질이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푸하하하, 다들 들으셨소? 호랑이가 짐승을 잡아다 줬답니다.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네. 자네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먼. 마을 사람들도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촌장 어른조차 고개를 저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서방, 거짓말을 하려거든 그럴듯하게 하게나. 사람을 잡아먹는 상군이 인간에게 고기를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박서방은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며칠 전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발에 가시가 박혀 괴로워하는 상군을 만났고 제가 그 가시를 뽑아주었습니다. 그 보답으로 상군이 짐승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냉담하기만 했습니다. 덕칠은 사람들을 부추기며 소리쳤습니다. 저놈이 이제는 헛소리까지 해가며 우리를 능멸하려 합니다. 더 들을 것도 없습니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냅시다.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고 몇몇 장정들이 박서방을 끌어내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박서방은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제 집 마당에서 잠복해 보십시오. 산군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슬 퍼런 진실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평소 거짓말을 모르던 박서방이 목숨을 걸고 하는 말이었기에 촌장 어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박서방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상군의 은인을 핍박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거짓이라면 그때 처벌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덕칠과 사람들을 만류하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자네 말이 정 그렇다면 오늘 밤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허나 만약 산군이 나타나지 않거나 자네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국물도 없을 줄 알게. 그날 밤 마을의 남자들은 숨을 죽이고 박서방네 집 주변 덤불과 담장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촌장 어른과 덕칠 그리고 마을에 힘께나 쓰는 장정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고 긴장감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마당 한가운데 멍석을 깔고 정좌한 채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상군님, 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부디 오늘 밤 한 번만 더 와주십시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자정이 넘었고 추위와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덕칠은 작은 목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거보십시오, 촌장 어른. 저놈이 시간 벌려고 수작 부린 겁니다. 호랑이는커녕 고양이 새끼 한 마리 안 지나가지 않습니까? 촌장 어른도 슬슬 의심이 들기 시작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숲속에서 새들이 푸드덕거리며 날아오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산 전체를 울리는 듯한 묵직한 발소리가 땅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숨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쪽을 주시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며 짙은 야생 짐승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대한 두 개의 불빛, 상군의 눈빛이 번쩍이며 나타났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에 숨어있던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덕칠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오줌을 지를 뻔했습니다. 상군은 유유히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입에 물고 있던 무언가를 박서방 앞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크고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 한 쌍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상훈의 두 눈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압도적인 위험에 눌려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놓인 꿩 두 마리를 발로 툭툭 건드려 확인한 뒤 툇마루에 앉아있는 박서방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맹수의 살기보다는 은인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이한 온기가 서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거대한 상훈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듯 차분하고 공손한 태도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상군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떨리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상군님, 이 미천한 사람을 잊지 않고 또다시 찾아와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베풀어 주신 은혜도 다 갚지 못하였는데 이리 귀한 것을 또 주시다니요. 부디 이 보잘것없는 정성을 받아주시고 산으로 돌아가시는 길 평안하시옵소서. 박서방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타고
마당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귓가에도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짐승과 사람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마치 오래된 벗이나 귀한 어른을 대하는 예우처럼 들렸습니다. 상구는 박서방의 절을 받기라도 하듯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낮은 목구멍 소리로 그르릉 하는 울음을 내뱉었는데 그 소리는 땅을 울리며 사람들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박서방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며 자신의 영역임을 확인하듯 꼬리로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 육중한 움직임 하나하나에 위험이 서려 있어 숨어있던 덕칠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상구는 마지막으로 박서방과 눈을 한번 맞추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왔던 길을 되짚어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났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신비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한동안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떼거나 몸을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촌장 어른이었습니다. 촌장 어른은 덤불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나와 마당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는 박서방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과 부끄러움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은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서방, 내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네. 자네 말이 모두 사실이었구만. 천하의 상군이 자네를 알아보고 짐승을 물어다 주다니. 이건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설 속에서나 듣던 일일세. 촌장 어른은 박서방의 두 손을 덥석 잡으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촌장 어른의 뒤를 이어 숨어있던 마을 장정들도 하나둘씩 기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까의 적개심은 온데간데 없고 박서방을 향한 존경심과 자신들의 오해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박서방 앞에 놓인 꽈움과 헛간에 멧돼지를 번갈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때 덤불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덕칠이 엉금엉금 기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린 나머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땅을 짚으며 기어 나왔는데 바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어 그가 얼마나 공포에 질렸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덕칠에게 쏠렸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박서방을 도둑으로 몰며 기세등등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하는 비겁한 겁쟁이의 모습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덕칠을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촌장 어른이 엄한 목소리로 덕칠을 꾸짖었습니다. 덕칠이 이놈 내놈의 얄팍한 시기심과 헛소문 때문에 하마터면 우리가 산신의 가호를 받는 귀한 사람을 내칠 뻔했다. 상군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을 게야. 내 죄를 네가 알겠느냐. 덕칠은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싹싹 빌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촌장 어른 그리고 박서방. 아니, 박서방님 제 눈이 삐어서 잠시 헛것을 보았나 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겠습니다. 박서방은 바닥에 엎드린 덕칠을 일으켰으며 흙 묻은 옷을 털어주었습니다. 덕칠 형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상군이 워낙 무서운 짐승이니 놀라신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오해가 풀렸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서방의 너그러운 태도에 덕칠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박서방을 죽일 듯이 몰아세웠는데 박서방은 그런 자신을 감싸주니 그 인품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임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넓은 아량에 다시 한번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방 안에 계시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누명을 벗고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야.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니 진실은 꼭 밝혀지는 법이란다. 박서방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어머니. 다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이제 마을 분들도 모두 진실을 아셨으니 걱정 마세요. 모자의 다정한 모습에 촌장 어른과 마을 사람들은 코끝이 찡해짐을 느꼈습니다. 촌장 어른은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 경사스러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네. 산군이 내려준 이 귀한 고기는 박서방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고 또 신령스러운 물건이니 마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며 상훈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도리에 맞을 듯하네. 박서방, 자네 생각은 어떤가? 촌장 어른의 제안에 박서방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저 혼자서는 도저히 다 먹을 수 없는 양입니다. 마을 잔치를 열어 다 같이 나누면 상훈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박서방네 마당에서는 때 아닌 한밤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각자 집에서 쌀과 채소, 솥단지를 가져와 마당에 걸고 불을 지폈습니다. 헛간에 쌓여있던 멧돼지와 노루, 그리고 방금 받은 꿩까지 손질하여 커다란 솥에 넣고 푹 삶기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마당 한가운데 타오르는 장작불과 사람들의 열기로 추위는 저만치 물러간 듯 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구수한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시키자 자다 깬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나와 박서방네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능숙한 솜씨로 고기를 썰고 국을 끓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평소 고기 구경하기 힘들었던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산군이 내려준 고기는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아따, 고기 맛 한번 기가 막히네. 산신령님이 주신 거라 그런지 입에서 살살 녹아. 사람들은 입안 가득 고기를 베어 물며 연신 감탄사를 쏟아냈습니다. 박서방의 집마당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이야기꽃으로 가득 찼고 며칠간 마을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는 눈 녹듯 사라지고 따뜻한 화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박서방은 어머니에게 가장 부드러운 고기 부위를 골라드렸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이게 다 몸보신하라고 산군이 주신 겁니다. 어머니는 고기를 오물오물 씹으시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맛있다. 참으로 맛있다. 네, 효성이 지극하여 짐승도 감동한 게야.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며 박서방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마음 졸였던 시간들이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한 시련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덕칠은 사람들 틈에 끼지 못하고 마당 구석 쭈그리고 앉아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덕칠에게 박서방은 큼직한 고기 한 그릇을 담아 다가갔습니다. 형님, 거기서 뭐 하십니까? 이리 와서 따뜻할 때 드십시오. 형님 덕분에 마을 잔치를 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고마운 일 아닙니까? 박서방이 건넨 고깃국을 받아든 덕칠은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국물을 들이키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고 그날 이후 덕칠은 마을에서 박서방을 제일로 위하는 든든한 형님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잔치는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따뜻한 국물로 몸을 녹이며 박서방의 무용담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박서방이 호랑이 발에서 가시를 뽑아준 이야기는 듣는 이마다 손에 땀을 쥐게 했고, 아이들은 박서방을 영웅 보듯 우러러 보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우리 마을의 복덩이 일세. 앞으로 자네가 산에 갈 때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을 걸세. 상군이 지켜주는 사람을 누가 감히 건드리겠나. 사람들은 모두 잔을 들어 박서방을 위해 건배했습니다. 장작불이 사그라들고 동이 터올 무렵이 되어서야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뒷모습은 올 때와는 달리 넉넉하고 평온해 보였습니다. 모두들 박서방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텅 빈 마당에는 잔치의 흔적과 훈훈한 온기만이 남아있었고, 박서방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며 흩어진 재와 발자국들을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마친 박서방은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의 잠자리를 봐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배도 부르고 마음도 편안해지셨는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박서방도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며칠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은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달기 회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박서방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서방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핫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다가다 들러 박서방에게 안부를 묻고, 산에서 얻은 나물이나 약초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박서방에게 보여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서방은 우쭐대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의 효심과 착한 성품은 상군의 전설과 함께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박서방네 집 앞은 언제나 사람들의 옴기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박서방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깊은 산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산이 자신을 품어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무를 하러 가서도 함부로 어린 나무를 베지 않았고, 산짐승을 만나도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산군과의 약속, 말없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산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박서방은 호랑이와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긴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녹은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얼어붙었던 계곡물도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겨우내 자신과 어머니를 지켜준 상군에게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상군을 생각하면 험한 상일도 소미불 위를 걷는 것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마당에서 봄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촌장 어른이 급하게 박서방을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큰일 났네. 옆 마을 김진사 댁에서 자네를 찾고 있어.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다는데 아무래도 지난번 호랑이 이야기 때문인 것 같네. 촌장 어른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서방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관아에서 자신을 찾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다른 오해가 생긴 것은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이제 예전의 겁쟁이 박서방이 아니었습니다. 촌장 어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박서방은 마음을 다잡고 관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촌장 어른과 함께 도착한 그곳에는
관복을 입은 이방과 포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이웃 마을의 유지인 김진사 어른도 함께였습니다. 박서방이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서자 험악한 분위기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이방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방은 박서방을 보자마자 자네가 그 효심 깊고 용기 있는 박서방인가 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진사 어른이 박서방의 기이한 이야기를 듣고 관에 보고하여 효행과 용기를 치하하기 위해 상을 내리러 온 것이었습니다. 관에서는 박서방에게 쌀 2가마니와 비단 1필을 상으로 내렸고, 이 소식은 삽시간에 온 골로 퍼져 나갔습니다. 박서방은 호랑이의 발에서 가시를 뽑아준 덕분에 짐승의 보훈도 받고 나라의 상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기뻐하며 박서방을 행갈에 쳤고, 덕칠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던 과거는 봄눈 녹듯 사라지고, 박서방은 이제 마을의 자랑이자 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받아온 비단을 쓰다듬으며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하시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후로도 산군의 보훈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봄이 되면 향긋한 산나물과 귀한 약초가 마당에 놓여 있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에 담가둔 인거나 산토끼가, 가을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꿩이나 머루다래 같은 산열매가 어김없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여지없이 큼직한 멧돼지나 고라니가 놓여 있어 박서방네 집은 사시사철 먹을거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박서방네 마당부터 쳐다보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어젯밤에 상군이 다녀가셨구먼 하며 인사를 건네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상군이 가져다주는 귀한 선물들을 결코 혼자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짐승이나 약초가 들어오는 날이면 마을 회관으로 가져가 동네 사람들과 골고루 나누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더 많은 몫을 챙겨주며 정을 베풀었습니다. 덕칠은 이제 박서방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고기를 손질하고 나누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예전에 심술 굳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서방을 돕는 덕칠의 변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습니다. 상군의 선물 덕분에 박서방의 마을은 인근에서 가장 풍요롭고 인심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흉년이 들어 다른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도 이 마을만큼은 산군의 도움과 박서방의 나눔 덕분에 배를 곪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박서방의 착한 심성과 상군의 영험함 덕분이라 믿으며 산을 더욱 아끼고 보호했습니다. 함부로 나무를 베거나 짐승을 잡는 일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산을 신성하게 여기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긴 시간 동안 박서방의 머리카락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고, 청년이었던 그는 어느새 중후한 중년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된 상군의 선물은 박서방과 마을 사람들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산 쪽을 향해 절을 올리며 산군의 안녕을 빌었고, 그 믿음과 유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지극한 효성과 산군의 영양식 덕분인지 연로하셨던 어머니는 10년이 넘도록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내 아들 덕분에, 그리고 산군님 덕분에 내가 호강을 누린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맛있게 드시고 아들과 도란도란 예시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주무시는 모습 그대로 편안하게 영면하셨습니다. 고통도 없이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는 마을 전체의 애도 속에 치러졌습니다. 박서방은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통곡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이보다 더한 호상은 없다며 박서방을 위로했습니다. 90에 가까운 연세에 아들의 효도를 다 받고 자다가 편안히 가셨으니 천복을 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도 어머니의 평온한 마지막 모습을 보며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밤, 상여가 나가는 날, 새벽에 산속 깊은 곳에서 호랑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상운도 어머니의 가는 길을 배웅하며 슬퍼하는 듯한 소리에 조문객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박서방은 한동안 상심에 잠겨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위로와 덕질의 도움으로 점차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묘소를 양지 바른 곳에 모시고 매일같이 찾아가 문안을 드렸습니다. 상운도 박서방의 슬픔을 아는 듯 장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은 평소보다 더 자주, 더 귀한 약초와 산짐승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선물을 볼 때마다 상군의 마음이 느껴져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낫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음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았던 상운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마당에는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와도 산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불현듯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호랑이의 수명이 사람만큼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직감적으로 이별의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박서방은 술 한 병과 포 한 조각을 챙겨 들고 10년 전 상군을 처음 만났던 그 깊은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에 떨며 올랐던 그 길을 이제는 그리움과 애틋함을 안고 걸어 올라갔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아름드리 나무들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상군과 마주쳤던 그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처럼 풀이 눌려 있었고 희미하게나마 익숙한 짐승의 냄새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바위 위에 술과 포를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상군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미천한 저와 제 어머니를 10년 동안이나 보살펴 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일랑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셔서 평안히 쉬십시오. 박서방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산군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자 마치 상운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박서방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상군이 이제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진정한 안식을 얻었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을로 돌아온 박서방은 사람들에게 산군의 소식이 끊겼음을 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안타까워하며 마을 어귀에 작은 돌탑을 쌓아 산군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그 돌탑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박서방과 산군의 우정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박서방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참한 아내를 맞이하여 늦깎이 가정을 꾸렸고 귀여운 아이들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 머리맡에 앉아 호랑이 발에서 가시를 뽑아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짐승도 은혜를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되겠느냐. 남에게 베풀고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단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박서방도 이제 호호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주는 마을의 큰 어른 역할을 했습니다. 옛 친구 덕칠은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지만 박서방은 덕칠의 자손들까지 살뜰히 챙기며 우정을 이어갔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고 산은 변함없이 마을을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바람 소리가 거세질 때면 사람들은 산군이 마을을 둘러보러 온 것이라며 흐뭇해하곤 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박서방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호지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은은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곁에는 아내와 손주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문득 10여 년 전 그날 추위에 떨며 나무를 하러 갔던 그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절박함이 없었다면 산군을 만나지도 이런 평온한 노년을 맞이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방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세상은 고요한 평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산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상군님, 보고 싶구려. 오늘도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그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난로를 켜놓은 듯 따뜻했습니다. 그는 다시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앉아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씩씩한 모습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의 상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평온함 속에서 박서방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박서방의 집 굴뚝에서는 새벽이 올 때까지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는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마을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호랑이를 감동시키고 10년의 기적을 만들어낸 나무꾼 박서방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이 상골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람이 자고 눈이 그친 밤, 세상은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하게 깊어만 갔습니다.